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특히 공직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제 발표된 이 소식에 심장이 막 뛰었을 겁니다. 바로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입니다. 오늘 저희는 작년 2025년도 공고랑 이 따끈따끈한 2026년도 공고 이 두 가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몇 명 늘었다 줄었다 이걸 넘어서요. 이 변화가 당심의 수험 전략에 또 어쩌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 나오는 이 공고문이요. 단순한 시험 계획표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집중하겠다. 또 우리한테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청사진 같은 거죠. 특히 올해 공고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꽤 흥미로운 변화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전체 채용 규모, 숫자입니다. 공고문을 딱 보니까 5급 공채 인원이 2025년에 305명이었는데 올해 2026년에는 341명으로 무려 36명이 늘었네요. 이거 10% 이상 늘어난 거라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맞습니다. 전체 파이가 커진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를 한번 쪼개봤을 때 드러납니다. 이 36명이라는 증가분이 과연 어디에 집중됐는가? 이걸 보면 정부의 현재 고민과 미래 방향성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아, 어디에 집중됐는가? 네, 예를 들어서 5급 행정직군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재경직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58명에서 올해 70명으로 12명이나 늘었습니다. 와, 12명이요? 네, 전체 증가분의 3분의 1이 이 한 직렬에다 쏠린 겁니다. 재경직에 12명이나 더 투입한다.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 국가 재정을 다룰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아주 뭐랄까 직설적인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는 복잡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인력 보강 이런 성격이 짙죠. 하지만 이걸 좀 더 깊게 보면요. 글로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국가의 재정 운영 전략 자체를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더 장기적인 포석에 깔려 있군요. 그렇죠. 동시에 또 하나 봐야 할 게 과학기술 분야인데요. 전산개발 직렬이 5명에서 10명으로 딱 2배가 됐네요. 네,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바로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미래기술 주도권 확보,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돈과 기술,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그런데 5급의 이런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7급과 9급은 전체 인원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든 모습이더라고요. 여기도 뭔가 다른 얘기가 숨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7급, 9급은 전체 총량보다는 내부적인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9급 세무직하고 우정사업본부예요. 세무직이랑 우정사업본부요? 네, 세무직은 2025년에 비해서 무려 200명 이상 채용 인원이 늘면서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의 역대급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우정사업본부 인원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세무 인력은 대폭 늘리고 우정 인력은 줄인다. 언뜻 보면 세금은 더 걷고 편지는 덜 보내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혹시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감축이 단순히 업무량 감소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업무 자동화나 조직 효율화 같은 어떤 내부적인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 키오스크 도입이라던가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기술적 요인이 분명히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동시에 정부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조 속에서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아하. 반대로 세무직의 증원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현실을 반영하고요. 지하경제 양성화나 새로운 형태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어느 직렬이 많이 뽑는다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왜 저 직렬이 많이 뽑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원을 통해 정부의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변화로 넘어가 보죠. 공고문을 비교하다 보니까 부처 이름 자체가 바뀌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뀌었고요.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리브랜딩?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부조직법 개편이 실제 채용 공고에 반영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장 개편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틉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과거의 환경정책이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좀 소극적인 규제에 머물렀다면요.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글로벌 아젠다를 정면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부처가 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처에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면접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같은 전통적인 환경 이슈뿐만 아니라 뭐 탄소 국경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던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미래 같은 훨씬 거시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부처 안에서 다루는 정책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네. 합격해서 들어가게 될 조직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이 빠지고 산업통상부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자원 관련 기능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등으로 이관되면서 이 부처는 이제 순수하게 산업정책하고 무역통상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본인이 지원할 부처의 이런 기능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미리 고민해야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 이름 변경 외에 아예 새로운 직렬이 등장한 것도 눈에 띄어요. 구급 공채의 직업 상담직이 신설됐네요. 고용노동부 소속이고요. 와, 이거 직업 상담사 자격증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 직렬 안에서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별도의 전문 직렬로 독립시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하나 늘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죠? 청년 실업, 중장년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 문제, 이런 고용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면서 이제는 행정가 스타일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행정 서비스가 관리에서 컨설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알겠습니다. 조직의 변화, 직렬의 변화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당신의 합격과 불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응시 절차와 자격 요건의 변화인데 시작부터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원서 접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이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 주소요? 네, 지난 수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사이버 국가 고시센터 www.고시.kr이 아니고요. 2026년부터는 국가 공무원 채용 시스템 공무원.고시.kr 이라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저라도 그냥 습관처럼 예전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매년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도 무심코 지나치다가 접수 기간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변화네요. 맞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신주소 즐겨찾기 필수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련의 노력을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정보니까요. 이 방송 듣는 즉시 새 주소를 확인하고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한폭탄 같은 변화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영어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의 인정 기간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2025년 시험까지는 5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4년으로 1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2020년 초에 높은 토익 점수를 받아놓고 아직 넉넉하네 라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 성적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와, 어학 성적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운 만큼 지금 바로 본인의 성적표에 찍힌 날짜를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다면 즉시 시험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수험 전체의 스케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 많겠네요. 자격증 가산점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공고에서 나무의사 자격증이 임업직 가산점으로 추가된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올해 공고를 보니까 그 기조가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계직의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추가된 것처럼 직무와의 연관성을 더 노골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네, 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을 더 우대하겠다는 시그널이 아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종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요. 가산점 부여 방식도 더 정교해졌어요. 어떻게요? 2025년 공고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이렇게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면 2026년 공고에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정확히 몇 %의 가산점을 받는지 수험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딱 정리해 준 거죠. 결국 어중간한 스펙보다는 확실한 직무 전문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네요. 0.5점, 1점이 당락을 가르는 시험에서 이런 변화는 합격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만큼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이 혹시 쓸모 없어졌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지 반드시 원본 공고문을 통해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겁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즉,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네,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규정이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전 공고에서는 관련 규정들이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고 또 언제 발생한 행위냐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달라져서 좀 복잡했거든요. 맞아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한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네. 그런데 2020년 공고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단호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거죠. 그리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 이 세 가지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의 조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신종범죄까지 명시를 했군요. 네, 특히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같은 신종 범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단순히 처벌 이력만 보는 걸 넘어서 어떤 종류의 범죄에 우리 사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하단에 붙은 예고 문구는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향후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문구요. 아직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미리 경고를 한 셈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공고문이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라는 증거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강력한 사전 경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손댔다가는 공직의 꿈은 영원히 접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공직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필기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 안으로 스스로를 맞춰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2025년과 2026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재경 전산직을 중심으로 한 5급 채용 증가에서 정부의 미래 전략을 엿봤고요. 부초명 변경과 직렬 신설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진화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또 원서 접수 사이트 변경이나 어학 성적 인정 기간 단축처럼 당장 당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윤리 기준의 변화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위에 당신의 수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건 이 방대한 공고문의 핵심적인 줄기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신이 직접 원본 공고문을 펼쳐들고 본인이 지원할 직렬의 세부 내용을 글자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작은 각주 하나, 바뀐 단어 하나가 당신의 1년을 어쩌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나침반 삼아서 당신만의 합격 지도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6년 7급 공채 공고문, 그중에서도 검찰직 부분을 보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된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갑주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 변경 예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무심코 지나쳤을 이 한 줄짜리 문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글씨네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난데요.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검찰직 공무원들은 임용되자마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지각 변동, 그 한복판에 서게 된다는 예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공고문은 단순히 내년의 시험 계획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직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게 될 당신의 미래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작은 수험 전략의 시작은 이처럼 공고문 속에 숨겨진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닐까요? 당신이 지원할 직렬의 공고문에는 또 어떤 미래가 숨겨져 있을지 이 문서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